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바이든 스트리트입니다.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 있죠. 바이든 고향이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 바이든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신호등인데 위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적색 경보등이죠. 이제 멈추거나 돌아서야 한다는 표시죠. 그러나 계속 가려는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라스트 마일에서 침체의 퍼스트 마일로 진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정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토론 대참패 이후에 구도 격변, 대선 구도 격변이라는 분수령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스탑 사인이 들어와 있죠. 바이든 대통령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좀 멈춰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주택 비용이 문제죠. 그런데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주간입니다. 각종 인플레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CPI, PPI, 기대 인플레 다 많이 나옵니다. 그 주간인 동시에 미국 정치 경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힘겨루기를 중심으로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분명히 씻고 있죠. 지난주 고용보고서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신규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일자리 수는 늘었다가 다시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두 달 4월, 5월치는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할 점은 실업률이죠.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뒤늦게 반영이 되는 거북이 같은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6월 실업률은 4.1%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0이었는데 그보다 더 높았던 4.1이었죠. 3개월 실업률 이동평균은 4.0입니다. 최근 1년 중 가장 낮았던 지난해 7월이 3.5였는데 이보다 0.5%포인트 높고요. 하지만 3개월 이동평균, 가장 낮았던 3개월 이동평균이 7월과 8월인데 이때가 3.6이었습니다. 3회 법칙을 적용을 하면 3회 법칙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미국 중앙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 클라우디아 삼이 고안한 3회 법칙인데 3개월 이동평균 실업률과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치간 격차가 0.5% 이상이면 침체라는 것인데요. 이 법칙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거의 침체 초입에 가고 있다는 거죠. 0.4와 0.5 사이입니다. 3개월 이동평균끼리 비교를 하면 0.43이고요. 최근 1년간 3개월 이동평균과 가장 낮았던 그 실업률과 비교하면 0.5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고용지표 중에도 가장 침체가 거리가 멀었던 신규 일자리 증가세도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일자리 수는 기존 발표치보다 총 11만 1000개가 줄었습니다. 특히 시장이 쇼크를 줬던 게 5월 신규 일자리죠. 예상치는 10만 대였는데 27만 개가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상당히 금리 인하는 또 멀어지는가 보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21만 8천 개, 그 당시 예상치보다 한 2만 개 정도 늘었던 수치, 소폭 예상 늘었던 수치로 줄었습니다. 이만큼 신규 일자리 수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시장은 이게 가장 먼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합니다. 이 3회 법칙에 따라서도 3회 불황지표는 0.43입니다. 이 회색선이 다 침체였는데 3회 법칙에 따라 침체였는데 거의 그 초입에 다다랐다라는 거죠. 분명히 씻고 있다라는 겁니다. 3회 불황지표가 보여주는 거는 거의 불황 초입 수준이라는 거죠. 0.4에서 0.5로 가면서 불황이 됐더라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황 침체다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이런 변곡점의 상황을 파월 의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파월 의장은 이번 주에 두 차례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합니다. 9일 오는 9일 화요일이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 나오고 10일엔 그 다음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나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 청문회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미국의 노동시장과 가장 지금 고용지표가 핫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할 거고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페드 인사들이 이번 주에 잇따라 공식 석상에 서는데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지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인플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상승보다 아무리 올라가도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근본적인 도화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률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뭐다? 인플레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인플레 지표를 보는 주간이라는 거죠. 물가 주간입니다. 8일 월요일에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 수치가 나오고요. 11일에 CPI
6월 CPI가 나오고 12일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오고 그날 같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수치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중요한 건 11일 목요일에 공개된 6월 CPI입니다.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한 그 바로 하원에 출석한 바로 다음 날이죠. 시장에선 6월 CPI가 계속 둔화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C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3.1% 각각 상승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5월보다 조금 0.2%포인트 하락하는, 내려가는, 즉 완화하는 추세다라는 거죠. 전체 CPI는 이런데 더 중요한 건 근원 CPI인데 근원 CPI 둔화 추세는 좀 상대적으로 더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근원 CPI는 이렇게 조금씩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5월에 3.4였는데 6월에도 5월과 같은 3.4% 상승,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둔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잠깐 멈칫한다라는 거죠. 근원 CPI보다 더 또 중요한 건 또 하나 파고들면 뭐다? 주거비 인플레라는 겁니다.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CPI에서는 36%, 그리고 근원 CPI에서는 40%가 넘는 이 주거비가 가장 중요한데 주거비 상승률이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매번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승차사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기대만큼 완화 추세가, 둔화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 주거비 통계는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 CPI 주거비 통계보다 선행하는데 이미 작년 초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엔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주거비 둔화가 확인이 될까요? 팬데믹 이전, 2021년 이전만 해도 3%대, 낮았을 때는 1%대이기도 하지만 평균 3%대였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 지금까지는 5% 초중반대, 중후반대다라는 거죠. 팬데믹 이전 수준이 3%로 내려가느냐가 관건인데 이번에 5%에서 좀 많이 좀 더 하락하는지 아니 4%까지 가는지라고 한다면 전체 CPI가 내려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가 있으니까 주거비 인플레를 또 유심히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인플레 그리고 전체 CPI, 근원 CPI도 중요하지만 백악관이 가장 주목하는 건 뭡니까? 당연히 바이든의 관심은 본인의 지지율입니다. TV 토론을 망친 6.27 대참사 이후에 더욱더 예민해졌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수직 하락 추세입니다. 토론 전에 비해서 바이든 지지율은 3%포인트 이상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정말 많이 늙었다라고 느껴지죠. 항상 선글라스 끼는 게 좀 젊어 보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 토론 대참사 이후에 우군이라고 했던 뉴욕타임스, CNN도 돌아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CNN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선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6%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더 커지고 있죠. 민주당 하원 의원 중 5명이 공개 퇴진, 사퇴를 촉구를 했고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이번 주에 긴급 회동을 가져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태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완주를 계속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ABC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내려와서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 버티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종교적인 어떤 갈등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기독교 국가고 개톨릭 아니면 개신교니까 이게 주님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내려와서 주님이 얘기하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겠다, 하야하지 않겠다,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을 도와주는 유리한 설문조사도 나오고 있죠. 뭡니까? 블룸버그 조사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동안 전체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합주, 6대 내지는 7대 경합주의 조사를 주기적으로 가장 자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스윙스테이트 조사를 대선 토론 이후에 해봤더니 당연히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올랐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5월에 6월에 했던 때에 비해서 오히려 2%포인트 올라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2%포인트 차.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해서 이 경합주 조사, 스윙스테이트 조사를 블룸버그가 하고 있는데 그 격차가 가장 작았다라는 거죠. 이건 뭐야? 정말 그동안 예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애리조나, 조지아는 네바다 여기서는 당연히 지고 있는데 그 격차도 줄었다라는 거고요. 미시간에서는 바이든이 근소하게 이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니까 오히려 5%포인트 차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에서도 오히려 열세였는데 이 전 조사에서 이번에는 3%포인트 차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 외에 좀 열세라고 봤던 노스캐롤라이나나
네바다나 뭐 조지아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 격차가 줄면서 오차 범위 내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 계속 퇴진하라라고 했던 사람들이 머쓱할 수밖에 없죠. 특히 블루월로 불리는 5대5 주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지층에 결집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결집을 하는 거죠. 이게 바이든 캠프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전을 했고 미시간에서는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주장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세 지역이었던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오히려 오차 범위 내로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캠프, 민주당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대선 필승 전략입니다. 이 블룸버그 조사가 그걸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바이든 캠프는 6대 경합주, 이 경합주 중에서 노스캐롤라이나는 좀 사실 많이 공화당에 기울었다라고 보는데 이 6대 경합주에서 다 내주더라도 이 블루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5대5 주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만 이기면 전체 대선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민주당 바이든 캠프의 승리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 선거는 간선이고 선거인단 중에 과반만 확보하면 됩니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가져오면 승리를 하는데 이미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는 거의 정해져 있죠. 뭐 해안과 미국 동부 이쪽은 당연히 블루 스테이트고 이 내륙은 당연히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요속개 6대 경합주인데 그 중에서도 이 블루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만 이기면 민주당이 270석을 확보해서 바이든이 270석을 확보해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주는 50개 주 중에 48개 주가 위너 테이크스로 승자 독식입니다. 무조건 그 주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데 메인 주와 이 네브라스카 주만 위너 테이크스로 승자 독식 주가 아닙니다.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네브라스카에서 바이든이 한 표 정도, 한 명 정도를 확보를 하면 270명이 된다는 거죠. 한 명도 확보를 하지 못하면 269대 269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메인주와 이 네브라스카에서 각각 한 명을 트럼프가 하나 가져가고 바이든 하나 가져러 간다면 네브라스카에서 바이든이 가져간다면 270대 268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제는 뭡니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블루월에서 바이든이 다 승리했을 때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조사에서 어떤 게 나타났죠? 펜실베니아에서는 바이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지고 있다는 거죠. 펜실베니아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경합주인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지금 계속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블룸버그 조사에도 그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블룸버그 조사가 만약에 현실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대선의 최대 격전지는 이 바이든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주가 된다라는 거죠.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일부 경합주에서만 승리하면, 특히 블루월에서만 승리하게 된다면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바이든 캠프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이와 비슷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바이든 캠프는 계속해서 그런 결과치만 인용하면서 절대 사퇴할 수 없어, 사퇴하지 마, 말도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약점이 많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네 고향에서도 이렇게 표를 잃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약점이 많습니다. 근데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들도 약점이 없냐?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죠. 유력 대체 후보 중 한 명이 뭐 인물도 괜찮고 젊고 말도 잘하는 이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중도 확장할 어떤 외연 확장의 상당의 어떤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 휘트먼 주지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만약에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바이든 캠프가 그동안 계속 홍보 치적을 얘기하는 건 트럼프 캠프보다 돈이 너무 많다, 정치 자금을 많이 확보했다는 건데, 그 2억 4천만 달러 중에 다른 대체 후보가 나온다면 민주당 당규에 따라서 3,200만 달러, 한 15% 정도 되죠. 그거밖에 쓰지 못하면 나머지 정치 자금은 쓸 수가 없죠. 물론 당규를 어떤 형태로도 개정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캠프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인도와 이 아프리카계를 합해 놓은 혼혈계인 해리스 부통령이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 특히 백인들 어필할 수 있느냐,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하이오주가 대선 후보 등록일을 대선 전 90일 정도로 정했는데 8월 7일입니다. 그때 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사퇴하면 오하이오주는 무조건 트럼프가 무혈 입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오하이오주는 어떤 민주당 후보가 나오더라도
나와도 공화당을 이기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미 공화당 우세인 레드 스테이트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나와도 오하이오주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시기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캠프는 대안 불가를 부각시키면서 고령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이런 걸 믿고 계속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 토론 대참사 이후 계속해서 유세나 어떤 연설에서 상당히 오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나 에너제틱하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와 훨씬 큰 고함과 훨씬 큰 액션, 오버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권자들이 잊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도 미국 DC에서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외교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런 고령 논란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나올 여론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CPI와 파월의 입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특히 주거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지율과 정치자금 흐름, 큰 손들이 손절을 하느냐, 바이든은 손절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든의 입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 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주 이번주 3회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테란님께서 778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3회 법칙은 고혈압과 같다라는 거죠. 그 혈압의 경계에 있는데 굳이 그걸 1만 더 올라가면 고혈압이고 1이 낮다면 정상인데 3회 법칙도 마찬가지죠. 0.4냐 0.5냐 그 0.1 때문에 침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트렌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경계에 있을 때 고혈압이다 정상이다 침체다 아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경향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테라님께서 해주셨고요. 548유엔님처럼 지금 미국 여기저기 너무 실업이 많다라고 하는데 분야 업종별로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블루칼라 쪽은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화이트칼라 쪽은 많이 상당히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금융, IT 이런 쪽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거고 548님처럼 미륵자들이나 취직이 다른 사람들은 잘 취업이 안 된다. 예전보다 취업이 안 된다. 이 말이 노동시장을 싣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파인트리님 민주당은 빨리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 토론 보고 다들 기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은 그렇게 호락하지만은 않다. 바람은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바꾼다 하더라도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계속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시아님께서 3회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비교 대상이 3개월간 현재 3개월간 이동평균과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치인데 그 가장 낮은 수치를 그때 당시에 3개월 이동평균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때 당시 한 달짜리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 3개월 이동평균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이동평균으로 하면 아직까지는 0.43이다. 그 가까이 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을 비시아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어제 지난주에 좀 불분명하게 좀 다소 잘못 설명한 부분인데 3개월 이동평균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3회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는 0.5%포인트 차가 아니라 0.43%다라고 합니다. 폴루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죠. 바이든 토론하다 보니까 다들 기겁을 했을 텐데요. 앞으로도 이 토론 그 대참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바이든 캠프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네, 피터 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월 이동 평균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토론 이후에 뉴욕 포스트 여론조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쪽이 보수지로 유명을 하죠. 그래서 그쪽 진보 쪽 여론조사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프8유엔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셨는데 그게 있으면 객관적인 수치도 동시에 제가 소개를 해야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F2964님 저를 좀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눈다리끼에는 윤약 처방받아서 몇 방 넣으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결국엔 시간이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캠프도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